우리나라 경기에 대해서 아주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국제기관도 조금 다른 성장률 지표를 발표하는 걸 보니까 저희를 조금 우려하는 시각이 없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공급 더 합시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MB의 재림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이 다시 늘어나면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살아난다고 봐도 된다는 의미인 건가요? 네, 저는 이제 레이 달리오가 한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대출이 자산 시장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해서 옛날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달러 빚이라도 빌리지 약간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뭐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돈은 진짜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끌어오거든요. 그 단순히 대출이라는 게 그냥 뭘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게 정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대출을 받아요. 대출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예민하게 그 변동을 하거든요. 시장이 위축이 될 것 같으면 확 줄어버리고. 주식을 하시는 분은 저희가 신용장고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증시가 화랑으로 가면은 코스피, 코스닥 신용장고가 폭발을 해요. 신용으로라도 주식을 사는 거죠. 왜냐면 좋아질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시장이 진짜 침체되면 신용장고가 바닥으로 내려가요. 자산시장을 바라보는 그 가계의 상태가 그 대출 레벨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는 대출을 이렇게 안 받는다는 거는 자산시장을 당분간은 좋게 보지 않는다는 그런 심리지수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는 정책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대출 제도를 만들었는데 너 좀 안 써볼래?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걸 만들었어. 이건 금리도 싸고 장기야.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걸 만들었어. 이거는 소득이 무한이어도 빌릴 수가 있어. 1주택자는. 되게 좋은 대출 제도인 것 같지 않아? 이러면은 대출이란 건 결국 타인자본 조달 비용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요구 수익률을 요 조달 비용으로 비교했을 때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면서 자산시장을 조금 부양하려고 정부가 정책을 쓰고 있고, 그게 작년 말부터 어느 정도 좀 먹혔거든요. 월간으로 쓰는 금액 보면은 몇 조 단위로 올라와서 올해도 정책 모기지 예산이 20조 이상 있으니까 이 돈을 가게는 계속해서 빌리긴 하겠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일부 낙폭과대 아파트 단지에서 매수의 그 유동성 원천, 돈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정말 민간 금융기관에서 가게가 대출 막 자연스럽게 빌리는 자연화 단계는 아니고 인위적인 대출 부양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이제 완전히 마음 놓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정도로 해석합니다. 말씀하신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바닥을 좀 다지거나 반등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아닌가요? 하락이 큰 지역에서 네. 작년에 특히 인천이라 대구, 대전, 세종, 그리고 경기권에 있는 주요 도시들 주택가격 하락폭이 엄청 컸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동구랑 송파구 같은 데가 정말 유난히 하락을 많이 했고, 노원구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실수요자들이 있으니까 주택가격이 고점비 30-40% 조정을 받으니까 매수해도 괜찮은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와서 매수를 좀 하시는 것 같고, 특히 이런 지역들 중에서 6억 원 언더 지역인 경기권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책 모기지 지원을 받으면은 훨씬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가 있으니까, 수요는 돈이라고 했잖아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가격도 좀 내리고 살 법한데 이러면서 여기서 바닥이 조금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대구 같은 데는 왜 올해도 안 오르냐 약간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한데, 공급이 많고 미분양이 많고 중공미분양도 많을 정도여서 이거를 살리려면은 단순히 싼 돈을 준다고 해서 사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자산시장에 대한 심리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 여기서 몇 년 지나면 입지도 좀 없어지고 이러니까 주택가 이 정도 내리면 살 법하지 이런 생각 하다가도 대구나 이제 일부 지역 가면은 이거 다 소화되려면은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여기 싼 돈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소화되는 거 보고요. 약간 이렇게 나오는 거여서 이제 이들 지역은 주택당이 여전히 좀 약세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근거가 조금 있었던 지역에서는 반등이 조금 나왔던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막 이렇게 가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은 좀 섣부른 것 같은데, 저는 아직은 그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 전세가 하락률을 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역전세의 정점은 21년 말 전세 거래가 갱신해야 되는, 신규해야 되는 23년 말인데, 그때 이제 임대인들이 갖고 있는 현금 흐름 문제가 극대화되면서 주택시장에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는 기간인데, 특히 이게 고가주택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거가 있는데 지금 저가주택에서 조금 나온다고 해가지고 강세장이라고 볼 수 있냐? 그건 좀 아니라고 봐서, 그리고 정책 모기지가 무제한인 것도 아니고 그냥 예산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좀 온기가 돌 것 같고, 그냥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좀 한 차례 냉탕이 좀 오지 않냐, 이게 지금 현재 제 베이스 뷰고, 이 이후에 시장 환경이나 정책들 변화는 계속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제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투자 심리 살리려고 하는 거일 텐데, 특히 다주택자분들 네. 이제 사기하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다주택자분들은 언제부터 살까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다주택자분들은 집을 살 여력은 없으세요. 일단은 취득세 개정 완화를 밝혔지만 여전히 3주택 이상의 6%대의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또 이미 있는 다주택자들이 역전세를 올 하반기 그 역전세를 맞아야 되니까 그 역전세 준비해야 되는데 자금 조달 준비하면서 새로 살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소위 역전세 세팅이라고 하는데, 역전세 세팅 준비가 조금 있고요. 근본적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부양은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똘똘한 한 채, 실거주 한 채를 지향점을 삼았지 않습니까? 근데 문 정부에서는 실거주 두 채를 지향점을 삼아요. 그래서 두 채까지는 규제가 없다. 근데 세 채부터는 규제를 할 거야. 이게 윤 정부의 코어거든요. 그거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두 채인 사람이 한 채를 더 살 수는 없고요. 갈거나 아니면은 세 채 이상이시면은 줄여야 되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 우대를 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다주택자 우대는 아니고 3주택 이상은 규제 유지, 이게 컨셉이다 보니까 다주택에 대해서는 완전한 규제 완화라고 보지 않는 거고요. 정부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주택 이상이시려면요, 우리가 주임사를 살릴 건데요,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 살릴 테니까 다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요? 그거 문정부에서 없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저희가 살릴 겁니다. 근데 뭐 살리는 건 국회의원이 살리실 거니까 이제 공무원이 나는 모르겠고 이제 국회의원이 알아서 살려주셔야 되고요. 살리면은 저희는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주택도 종전 공시 6억에서 공시 9억으로 늘릴 거고요. 임대차 기간도 10년인데 10년도 짧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15년으로 늘려서 세제도 더 혜택을 많이 드리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즘 국토부는 메타버스에서 국정을 운영하나? 그러니까 현생 국회 여야 상황에서는 정책 제도가 쉽게 잘 안 바뀌니까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메타버스 안에서 주택임대 사업 제도도 살리시고 막 이런 변화 정책들을 계속 내시더라고요. 윤 정부는 3주택자 이상은 주임사로 돌리려고 하고 3주택 이상 네이키드 다주택자는 규제하려고 하고요. 똘똘한 한 채보다는 그래도 두 채까지는 실거주로 보는 그런 뷰는 있다. 근데 그런 맥락이라면은 현행 다주택자가 아직 주임사 산하지도 않았고 역전세에 아직 본격화되지도 않은 시점이어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기엔 다소 이르고, 그러면 1주택이신 분들이 한 채 더 사거나 무주택인 분들이 한 채, 두 채 정도 더 사는 그 흐름과 이쪽에서 이제 줄이는 흐름이 비교가 돼야 되는데, 무주택이신 분들이 올해 갑자기 다주택이 되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다주택자들이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흐름은 아직은 안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미분양 수치도 늘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는 280만 공급 대책이 있잖아요. 미분양이 늘어나는데 공급 대책까지 있으면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제 냉탕, 온탕이 혼탕으로 되어 있는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컨셉이 뭔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작년 2월에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이라는 그런 새 책을 냈는데, 윤 정부 부동산 공약이 2월 21일 날에 대중에게 노출이 됐거든요. 이제 관계자들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근데 저는 21일 날에 공약을 처음 딱 보고 나서 주임사 부활,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다음에 재건축 관련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을 다 있었는데, 제일 제 눈에 들어왔던 게 250만 원 공급 정책이었거든요. 종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했다고 하는 게,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치솟으면서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는 그런 평가를 내렸다고 해석을 하고, 공약에는 당연히 주택가에 올라간 건 공급을 담아야 되니까 이제 250만 원 공급이 공약집에 2월에는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5월 10일에 출범했던 새 정부가 취임 100일 후에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816 대책을 발표했는데, 공급 대책을 발표했어요. 270만 원으로 늘리면서 공급에 진심이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게 왜 좀 다르냐면은 2022년 8월은 부동산원 데이터로 3개월째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부동산 대책을 냈는데 공급 대책을 더 증가시켜서 낸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 부동산 정책의 컨셉이 바뀌어야 된다면은 주택가격 하락이 3개월째 기표된 부동산원 통계를 보고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주택 공급에서 선회할 법한데 오히려 더 보강해서 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주택가격이 더 빠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14년 때도 9.1 부동산 대책에서 공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2018년도에도 9.21 대책에서 3기 신도시를 처음으로 발표하고 19년부터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250만 원 공급을 816에서 처음으로 얘기하니까 매우 예민하게 봤었는데, 11월 10날이랑 10월 26일이랑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 270만 원 공급 계획 있는 거 아시죠? 이러면서, 사실은 공급은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하는데요. 민간이 한 170만 되시고 공공은 100만 정도 되십니다. 근데 이 공공 100만이 저희가 다 임대주택만 할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분양을 50만 원 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5년간 공공이 80만 원이었거든요. 분양이 15만, 임대가 65만이었어요. 그 정도 믹스였습니다. 1년에 분양은 5만.
근데 윤 정부에서는 우리 분양 5년간 50만 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3만이 아니라 연간 10만을 할 거다. 3배로 늘려가지고. 그리고 임대는 이제 65에서 50으로 더 줄여서 이만큼 줄여서 할 겁니다. 그래서 분양이 갑자기 확 늘어버렸잖아요. 9월 미분양이 3만 2천에서 4만 호가 되면서 4만 호가 1년 분양의 10%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10% 넘는 4만을 딱 달성하니까 아 이거 미분양 대책 나올 법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10월 26일, 27일에 청약 관련 미분양 대책들이 나왔고요. 규제지역 해제, 비수도권 규제지역 다 해제하고 청약 9억 원 이상에 대해서 중도금대출 안 나온 거 다 풀어줬고요. 막 이런 대책들 냈는데 10월 26, 27일에 미분양 관련 대책 낸 다음에 그러니까 보름 지나서 우리 공공분양 50만 원을 빡 내버리니까 더 죽이겠다는 건가? 이제 그러니까 공급을 더 타이트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명분은 이겁니다. 민간 분양시장이 위축이 되니까 공공이 커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0년도 MB가 빡 떠오르면서 주택 정책을 67년부터 이제 문헌으로 계속 받고 현직에 있을 때부터는 이제 2010년부터 애널리스트를 했으니까 이제 MB정부 때 애널리스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이랑 너무 겹쳐가지고 MB가 보금자리 분양 정책을 쓰면서 보금자리 분양 정책을 하다 보니까 민간 분양 시장이 위축이 되거든요. 미분양이 더 늘어나요. 아 이거 MB가 보금자리 3년 하면서 민간 분양 시장이 완전히 위축이 돼버렸는데 사람들이 공공 분양이 반값에다가 목도 더 좋아서 민간 분양은 이기 신도시였는데 공공 분양은 강남 세곡 내곡지구예요. 그러니까는 세곡 내곡지구 인접성도 좋은데 값은 반값이고 이기 신도시는 굉장히 통근토하기 먼 지역인데 분양가는 더 비싸니까 완전히 이제 냉탕오탕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왔던 13년 처음으로 고분양 없애자 3년간 열심히 했는데 민간 분양 시장이 너무 초토화됐다. 이러면서 바꾸는 정책을 썼는데 지금 2010년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느 정도의 진정성인지 몰랐었는데 어떻게 보면 새 정부는 이번 올해가 원년이나 마찬가지죠. 작년도는 예산을 문재인 정부의 예산을 승계해서 쓴 거니까 이 윤 정부가 하고 싶은 예산은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면서 계획은 올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공공분양주택은 국토부 업무보고에 빡 그 2023년 신년 업무보고에 맨 앞에 빡 그래서 정말 진심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지만 미분양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미분양 통계가 6만 8천까지 올라갔고요.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미분양은 역설이 있는데 규제를 해제해주면은 분양가 심의 규제가 없어지게 되면서 분양 가격을 좀 더 높여버리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미분양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집값이 비싸서 분양가가 비싸서 미분양이 나는 지역이 있는 건데 현재같이 분양 경기가 얼었어도 분양가가 정말 낮은 데는 청약 경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분양가가 높아서 미분양이 나는데 규제를 풀어주니까 분양가를 더 높인다? 그러면 그 다음 분양도 계속 미분양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수요가 작다고 오판하는 거예요. 세대 주만 청약하지 말고 세대 원도 할 수 있게 하자. 무주택만 청약할 수 있지 않고 1주택도 청약하게 하자. 무순위는 다주택도 다 하게 하자. 이러면서 비싸서 분양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수요를 늘리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안타깝지만 미분양 올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요. 미분양이 이렇게 한참 늘어나게 된다면은 미분양 대책을 계속 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분양 대책이 규제 완화라면 규제 완화의 역설로 미분양 더 늘어날 거고요. 결국은 공급이라는 냉탕 온탕이 혼재되어 있는 이 컨셉이 없는 형태의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은 이제 다소간의 혼란기를 겪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남에 지금 이제 전세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전세가 떨어지는 게 집값의 전체적인 하락에 서울에서 영향을 좀 많이 미칠까요? 저는 많이 미친다 생각을 하죠. 네. 제가 서두에 21년 말에 그 전세를 둔 강남권의 전세기인 갭 투자의 매수자들 패턴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분들이 올해 11월 달에 신규 임차인 들어야 되고 종전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상당 부분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강남권에 있으니까 돈이 많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지만 반대로 돌려줘야 될 규모도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권에서 나오는 역전세는 몇 천만 원에서 1, 2억이에요. 근데 범 강남권에서 나오는 역전세는 거의 10억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까가 되게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나올 정책 방향성은 아마도 이런 전세 시세를 부양하기 위한 이런 형태의 여러 대책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책모기지나 이런 금융들은 전세가가 어느 정도 부양이 돼야지 역전세 파고가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위적인 전세가 부양 정책이 조금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부처 관계자들이 있을 테니까요. 올해 부동산 시장이 빠진 게 금리 인상이 가파랐던 것도 되게 큰 몫을 차지하잖아요. 이번에 연준이 2월에 베이비 스텝을 해서 네. 금리의 이제 고점에 다다랐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하반기에 금리 인하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그걸 조금 바닥을 다지면서 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은 멀었을까요? 아니요. 유동성은 엄청 중요하죠. 네. 아까 제가 이제 수요 돈 얘기를 할 때 화면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은 소득이랑 대출이랑 자산 처분 세 가지가 돈의 원천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금리가 너무 높아서 돈을 빌릴 수가 거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다시 내려가게 된다면은 이제 사람들은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돈을 빌릴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뭐랄까 하반기까지 얘기를 이제 확정적으로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금리는 여기서 거의 고정이거나 약간 우호적이라면 좀 한 번 내릴 수가 있거나 그렇게 기준금리가 움직일 것 같고 시장 대출 금리는 내려갈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리스크 프리미엄 좀 내려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결국 시장 대출 금리여서 이제 시장 대출 금리가 조금 내려가게 된다면은 종전보다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대출을 좀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래서 올해 대출 그로스가 정책 20조, 민영 20조에서 한 40조의 대출 성장을 보고 있는 게 약간 이런 정도를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시장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저희가 2020년, 21년에 있었던 그런 코로나 제로화 금리 유동성 레벨만큼 시장 금리가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타깝지만 역전세의 깊이는 조금 얇아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오기는 어렵다. 지금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치솟았던 그 전세만큼은 다시 올라가기 좀 어렵다는 생각하니까 그 갭만큼의 충격은 하반기에 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올해 부동산 시장 하락이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위험신호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주택 가격이 제가 수요 공급이랑 그 다음에 경기랑 대출 및 금리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제가 하락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이제 역전세가 결국은 이제 대출이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대출 금융시장 전세 역전세 기간에 유동성이 좀 위축이 되니까 그게 조금 네거티브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만약에 저희가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면은 결국 이제 쿠션 쳐서 일로 가는데 한국 경기가 조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경기에 대해서 아주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요즘에 좀 한국 경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살짝 달라지는 것 같고 국제기관도 조금 다른 성장률 지표를 발표하는 걸 보니까 저희를 조금 우려하는 시각이 없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매크로적인 건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건설 관련 정책으로 본다면은 공급 더 합시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MB에 재림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을 하고 있습니다.